여러분, 저는 지난 27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환자를 만났습니다. 64살의 경비원 황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황 선생님은 어느 날 밤 당직 근무 중 정강이가 너무 가려워 참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긁어서 내복이 피로 흠뻑 젖었는데도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저마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콩팥이 이미 83% 망가진 상태,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가려운 줄만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3주 이상 온몸이 가렵고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콩팥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27년간 투석실과 응급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쌓아온 경험을 모두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첫째, 가려움과 콩팥의 숨겨진 연결고리. 둘째, 독소가 쌓이는 3가지 치명적 부위. 셋째, 찜질방이 왜 콩팥 환자에게 독이 되는가. 넷째,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다섯째,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식사법. 여섯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약물. 일곱째, 잘못된 민간요법의 진실. 여덟째, 수면과 콩팥의 관계. 아홉째, 콩팥 회복을 돕는 생활습관. 열째,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검사 항목. 이 10가지를 오늘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려움 때문에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 긁고 나서 잠깐 시원하지만 금방 다시 가렵다. 피부에 특별한 발진이나 뾰루지는 없는데 뼛속에서부터 가려운 느낌이 든다. 로션이나 연고를 발라도 효과가 없다. 다리가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는다.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긴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처방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이 오면 가장 먼저 피부과를 찾으십니다. 아토피거나 두드러기거나 건조한 피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약 73%가 가려움증을 주요 증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처음에 피부과가 아닌 신장내과를 찾아간 비율은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1%는 평균 8개월 동안 피부과 치료만 받다가 뒤늦게 신장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8개월. 이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콩팥의 파괴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왜 콩팥이 나빠지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콩팥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우리 몸 전체 혈액이 약 5리터이니까 하루에 혈액 전체가 36번이나 콩팥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이 정수기 필터가 막히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져야 할 노폐물, 독소, 여분의 수분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요독이 혈액 속에 쌓이면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신경입니다. 피부 아래에는 아주 가늘고 예민한 신경섬유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요독이 신경에 달라붙으면 신경은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자극을 받아 뇌에 가려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을 긁어도 연고를 발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뇌에서 울리는 경보를 귀를 막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콩팥이 망가지면 혈액 속에 인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뼛속 칼슘을 혈액으로 끌어냅니다. 이때 혈액 속에서 칼슘과 인이 만나면 아주 미세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 신경에 달라붙어 날카롭게 찌르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 안에 유리 조각 수천 개가 박혀서 동시에 신경을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거들 아무리 긁어봐야 피부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요독성 소양증 또는 신원성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혈액이 오염된 것입니다. 혈액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 콩팥이 나빠질 때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이 나빠졌을 때 가려움증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3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을 알고 계시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부위는 정강이입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나가야 할 수분과 노폐물이 몸 안에 쌓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앉거나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무거운 체액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정강이뼈 바로 위에 있는 얇은 피부 아래로 독소가 섞인 체액이 차곡차곡 고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약간 붓는 느낌,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러다 독소가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다리 피로나 겨울철 건조함으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원인인 부종과 가려움은 일반적인 피로나 건조함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양말을 벗으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안쪽의 평평한 부분을 찾으십시오. 그곳을 마음속으로 열을 세면서 꾹 눌러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가락을 떼십시오. 만약 눌린 자국이 즉시 올라오지 않고 마치 점토처럼 움푹 패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함뇨 부종이라고 합니다. 살이 찐 사람은 눌러도 바로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은 물을 먹은 스펀지처럼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자국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남느냐가 콩팥 손상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이것을 오늘 당장 가족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정강이를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50% 이상 저하된 환자들의 약 81%에서 정강이 함유 부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종이 있는 환자들은 없는 환자들보다 야간 가려움증이 2.4배 더 심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정강이의 고인 독소가 밤에 더 심하게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부위는 등과 날개뼈 주변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효자손을 찾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등을 벽에 비비거나 침대 모서리에 긁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 한가운데와 날개뼈 주변은 우리 몸에서 척추신경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척추에서 뻗어나오는 신경들이 이 부위를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혈액 속에 요독이 쌓이면 이 집중된 신경지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피부에 아무런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피부인데 그 안에서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등이 결리거나 근육이 뭉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73세 황정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수년간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대나무 효자손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효자손으로 긁을수록 일시적으로 시원할 뿐 가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등을 보니 긁힌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봉화지겸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특성상 피부 재생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고 콩팥이 나쁘면 면역력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등이 가려울 때 효자손이나 도구로 긁지 마십시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등을 가볍게 닦아내거나 시원한 젤 타입의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이 가려운 것은 겨울철 건조함이 아니라 척추신경이 독소에 절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손발이 가려운 것을 많은 분들이 주부습진이나 무좀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과 간이 함께 나빠질 때 나타나는 손발바닥 가려움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 가장자리,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과 새끼손가락 아래 부분이 빨갛게 물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바닥 홍반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손바닥이 연한 분홍색이지만 간과 콩팥이 동시에 나빠진 분들은 손바닥 가장자리가 마치 붉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선명하게 빨개집니다. 또한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혈액 속 독소가 따뜻한 온도에서 피부 말단부로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우면 걱정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갑자기 손발이 뜨거워지고 가려운 것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신증후군, 즉 간과 콩팥이 동시에 나빠지는 상태는 국내 성인 검진자 중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율에서 초기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손바닥이 유난히 붉거나 밤마다 손발이 뜨거워 잠을 못 이루신다면 지금 당장 내과에서 간 수치와 콩팥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세 가지 치명적 부위인 정강이, 등과 날개뼈, 손바닥과 발바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우나와 찜질방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려울 때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속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 아니라 콩팥 환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퇴직 공무원 권영석 선생님입니다. 권 선생님은 오랫동안 다리와 등이 가려울 때마다 찜질방을 찾으셨습니다. 뜨거운 황토방에 1시간씩 있다 나오면 땀과 함께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가려움도 잠시 가라앉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질수록 찜질방을 더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 선생님은 찜질방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혈액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몸속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면 금방 회복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은 수분 조절 능력 자체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혈액 농축 또는 혈액 점도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콩팥 혈류량이 뚝 끊기면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빠르게 괴사합니다. 이것이 사우나 유발 급성 신부전의 메커니즘입니다. 땀으로 독소를 빼려다가 오히려 콩팥을 영구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으로 요독을 배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노폐물의 양은 전체의 1% 미만입니다.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는 양과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면 혈액 속에 남은 요독의 농도는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면 잠깐 시원한 것 같다가 얼마 뒤에 훨씬 심한 가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섭씨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한증막, 황토방 같은 고온 환경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샤워를 하실 때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하시고 샤워 직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 로션을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뜨거운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 순간만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뇌가 뜨거움에 의해 가려움 신호를 잠시 다른 신호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사우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 약제입니다. 다음 내용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방에 건강에 좋다는 약제가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산수유, 두충, 헛개나무, 오가피, 각종 한약재 티백,
이런 것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것들이 콩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도 콩팥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과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고 달걀을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대량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 콩팥의 일인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마치 이미 과부하가 걸린 기계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정답은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고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계란 흰자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인성분이 거의 없고 콩팥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알부민이라는 최고급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반면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노른자는 되도록 피하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같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신장 기능을 돕는 좋은 영양소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심장 돌연사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습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데치면 칼륨의 상당량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장내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반드시 교육하는 칼륨 전 처리법입니다. 생채소, 녹즙, 생과일 주스는 콩팥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트륨입니다. 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국이나 찌개를 얼마나 짜게 드십니까? 한국 음식은 전통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간장, 젓갈 이런 음식들이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심해지고 콩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김치는 드시되 짠 국물은 짜내시고 드십시오. 간장, 된장, 소금 사용량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음식을 간을 할 때는 먼저 조금 싱겁다 싶게 하시고 드시면서 부족하면 조금씩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콩팥 혈관의 압력을 낮추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흔히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 즉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 약물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별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약이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통소염제 계열 약물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줍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하버드 의대 신장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한 달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콩팥 기능 저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3.4배 높았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상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에 부담이 적은 다른 약으로 바꾸시거나 적절한 투약 간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가 일반적으로 콩팥에 덜 부담이 되지만 이것도 과다 복용은 금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다는 말을 듣고 산수유차, 두충차, 오가피차 등을 드십니다. 또 가려움증이 있으면 혈액 정화에 좋다는 어성초, 헛개나무 달인물 같은 것을 드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약재들에 포함된 성분들이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이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걸러내지 못한 성분들이 오히려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식물 유래 제품 중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살산은 콩팥 결석을 만들고 콩팥 세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루바브, 땅콩, 견과류, 시금치 등에 옥살산이 많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신장내과 의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것과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고 가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비싼 보약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가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삶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콩팥 환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전 처리법이 필수입니다. 양배추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끓는 물에 4분에서 5분 데쳐내고 그 물은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에 부담이 되는 칼륨이 대폭 줄어들고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비타민 C,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비타민 U는 손상된 콩팥세포의 점막을 재생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초기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데친 양배추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킨 결과 6개월 후 평균 크레아티닌 수치가 18% 낮아진 것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작은 식단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삶은 계란 흰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흰자는 콩팥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흰자 2개 분량이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삶거나 술안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기름에 볶거나 부치면 나트륨을 추가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쿼세틴은 콩팥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의 동물 실험에서 쿼세틴이 풍부한 시기를 한 그룹에서 콩팥 섬유화 진행이 유의미하게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파는 날 것으로 드셔도 되고 조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과도한 소금은 삼가 주십시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요독의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장도 함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펙틴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하루 1개의 사과, 이것만으로도 혈중 독소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 음식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콩팥 환자들에게 올바른 수분 섭취는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사우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콩팥은 혈액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면 콩팥 혈관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콩팥이 처리하지 못해 부종이 심해집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1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수분량은 소변색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합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고 거의 투명에 가까운 색이면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차는 옥수수차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잔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와 계란 흰자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2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하고 하루 1개 사과를 더하십시오. 물은 소변색을 보면서 적절하게 조절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중 독소를 줄이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수면과 콩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가려움 때문에 자꾸 깨거나 잠이 들기 어려우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려움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역으로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서 콩팥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낮 동안의 피로를 복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신장세포도 이 시간에 회복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만성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약 1.8배 높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권장하는 취침 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침일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5분간 가볍게 샤워하십시오.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무향 보습 로션을 온몸에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피부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면 밤새 수분이 증발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십시오. 너무 따뜻한 침실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쌀쌀하다 싶은 온도가 콩팥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가려움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침실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코 안이 촉촉하다고 느낄 정도면 적당한 습도입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는 1시간 전부터 꺼두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콩팥 환자들에게 멜라토닌은 신장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드시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손톱을 확인하십시오. 잠결에 무의식 중에 긁는 것이 피부 감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손톱은 아주 짧고 뭉툭하게 유지하십시오. 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감염을 막고 상처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 외에도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가능하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베개를 발 밑에 받쳐 다리를 조금 올리면 저녁에 다리로 쏠린 부종액이 다시 상체로 분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종이 줄면 정강이 신경이 덜 자극받아 야간 가려움도 감소합니다. 수면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콩팥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신장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제가 권장하는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으셔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걷기는 또한 부종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다리에 고인체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단, 운동은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을 분해시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크레아틴인은 콩팥 기능 수치를 나쁘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가볍고 즐거운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만으로도 다리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면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내 콩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해야 하지만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가 진단은 정강이 함유 부종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이미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정강이 뼈 앞쪽을 10초간 눌렀다가 떼었을 때 자국이 남으면 주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자가 진단은 소변 거품 테스트입니다. 오늘 화장실을 이용하신 후 변기를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소변에서는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콩팥 필터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에서 마치 비누 거품이나 계란 흰자를 풀어놓은 것처럼 작고 촘촘한 거품이 생기고 물을 내린 후에도 변기벽에 거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품 소변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자가 측정입니다. 콩팥과 혈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압이 오릅니다. 반대로 혈압이 높으면 콩팥 혈관이 손상되어 콩팥이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변색 관찰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 소변이 나온다면 콩팥세포가 손상되어 혈액 성분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긴급 신호입니다. 또한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반대로 밤에 소변을 보러 3번 이상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감과 집중력 관찰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빈혈이 생깁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고 몸이 무겁고 쉽게 지치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활동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자가 진단 중에 2가지 이상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하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그냥 온몸이 가려워요 라고만 하시면 피부과 치료만 받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콩팥 검사를 받으시려면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과 또는 신장내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3주 이상 가려움증이 있는데 혹시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소변 검사로 단백뇨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사용되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로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콩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이 1분에 얼마만큼의 혈액을 걸러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60 이상이면 정상이고 30 미만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단백뇨 검사는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콩팥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것은 콩팥 손상의 아주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어서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이인 수치와 칼슘 수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이 높아지고 칼슘이 낮아지는 것이 가려움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혈 검사를 위한 혈색소 수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먼저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면 만성 신장질환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이라면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투석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투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또는 중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로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발견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가려움증 하나에서 시작하여 콩팥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려움증이 왜 콩팥 위험 신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콩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요독과 칼슘인 결정체가 피부 신경을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가려움증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3곳을 배웠습니다. 정강이는 중력으로 독소가 쌓이는 곳이고 등과 날개뼈는 척추신경이 독소에 직접 공격받는 곳이며 손발바닥은 간과 콩팥이 동시에 나빠질 때 나타나는 경고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고온 사우나와 찜질방이 콩팥 환자에게 왜 위험한지 배웠습니다. 땀으로 독소를 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 오히려 탈수와 혈액 농축으로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생채소와 녹즙의 칼륨, 과도한 단백질, 과도한 나트륨, 진통소염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이 콩팥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식사법을 배웠습니다.
데친 양배추와 계란 흰자를 기본으로 하고 양파와 사과를 더하며 소변색을 보면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과 콩팥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은 콩팥 세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취침 전 루틴을 지키고 적절한 침실 환경을 만들어 숙면을 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배웠습니다. 정강이 함유 부종 테스트, 소변 거품 관찰, 혈압 측정, 소변색 관찰, 피로감과 집중력 확인,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인, 칼슘, 혈색소, 이 6가지 검사 항목을 의사 선생님께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배웠습니다. 매일 30분 가볍게 걷기, 스트레스 관리, 짧고 미지근한 샤워, 올바른 수분 섭취, 손톱 관리, 이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투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병원에 가셔서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투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석은 콩팥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견하면 투석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50% 남았을 때 발견하는 사람과 10%만 남았을 때 발견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콩팥이 83% 망가진 채 응급실로 실려 오셨던 그분. 황 선생님은 투석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 3번 병원에 오십니다. 어느 날 황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가려움이 콩팥 신호인 줄 알았더라면 1년만 일찍 왔더라도 투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제가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황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밤마다 가려워 잠을 못 자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다리가 자주 붓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하셨던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있을 때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하시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웃는 날들이 계속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최준혁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움증과 콩팥의 연결고리 3가지 위험 부위, 사우나의 위험성, 올바른 식사법과 수면습관, 자가진단법과 병원에서 받을 검사까지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3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되면 피부과보다 내과를 먼저 가라. 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라. 셋, 사우나는 콩팥 환자에게 독이다. 넷, 생채소와 녹즙은 칼륨 때문에 위험하다. 반드시 데쳐 드셔라. 다섯, 병원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검사를 직접 요청하라.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콩팥과 함께 망가지는 또 다른 장기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콩팥이 망가지는 원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심장이 나빠집니다. 이것을 신장 콩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으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삼각고리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투석 환자의 약 52%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 신병증 환자이고 약 21%가 고혈압으로 인한 콩팥 손상 환자입니다. 즉
투석 환자 73%가 당뇨나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포도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기저막을 손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미세 단백뇨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콩팥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면서 섬유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콩팥 섬유화라고 하는데 한 번 섬유화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 소변 미세 단백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혈당 검사와 함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아주 초기 단백뇨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이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 반드시 받아보십시오.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으로 된 사구체라는 필터 장치가 약 200만 개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가는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아 서서히 손상됩니다. 손상된 사구체는 회복되지 않고 기능을 잃습니다. 콩팥 기능이 50%가 됐다는 것은 200만 개 중 100만 개가 이미 기능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 내려가면 약을 끊거나 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출 뿐 아니라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계열의 혈압 약들이 특히 콩팥 보호 효과가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콩팥 보호 효과가 있는 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콩팥 손상 원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영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CT 검사나 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을 때 주사로 맞는 특수 약물입니다. 조영제는 혈관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인데 이것이 콩팥에 독성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조영제가 급격한 콩팥 기능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CT 검사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데 조영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사전에 수액을 투여하거나 조영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검사를 받으셨다가 콩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원인은 탈수입니다. 여름철 더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설사나 구토로 수분을 많이 잃었을 때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약해져서 이미 탈수가 진행된 후에야 목이 마르다고 느끼십니다. 더운 날씨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원인은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을 볼 때 따갑거나 아프고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강하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다면 요로 감염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요로 감염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균이 콩팥까지 올라가 신우신염이 되고 심하면 콩팥 세포를 영구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요도가 짧아서 세균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뒤에서 앞으로 닦지 않고 앞에서 뒤로 닦는 것, 충분한 수분 섭취, 면 소재 속옷 착용이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예상치 못한 원인은 신장 결석입니다. 등이나 옆구리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나며 소변에 피가 섞이는 혈뇨가 있다면 신장 결석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 결석은 칼슘과 옥살산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석이 콩팥에서 요관을 따라 내려오면서 길을 막으면 소변이 정체되고 이것이 콩팥에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통증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석 예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결석 형성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바로 건강검진을 너무 오래 안 받는 것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6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원래 기능의 절반만 써도 충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증상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신장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단백뇨 항목을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즉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 오래도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술이 늦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누군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콩팥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가려움증이라는 신호를, 다리 부종이라는 신호를, 소변 거품이라는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정강이를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 중에 밤마다 가려워서 긁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이 있으면 다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최준혁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려움증 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에서 가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인데 제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셨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냉찜질입니다. 가려운 부위에 차갑게 식힌 물수건이나 아이스팩을 수건에 싸서 대주십시오. 차가운 온도는 피부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가려움 신호를 차단합니다. 온찜질이나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차갑게 해야 합니다. 아이스팩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건으로 싸서 사용하십시오.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가려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습제를 가려울 때 바르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타이밍은 씻고 나서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그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완전히 건조해진 후 바르는 것보다 3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샤워 후 타올로 꾹꾹 누르듯 물기를 흡수시킨 다음 아직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세 번째는 옷감 선택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 속옷과 내복은 피부를 자극합니다. 반드시 면 100%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새 옷은 구입 후 반드시 한번 세탁하고 입으십시오. 세탁 후에는 잔여 세제가 없도록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거나 무향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는 세탁 세제 선택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무형광, 무향의 저자극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향이 강한 세제나 섬유 유연제의 화학 성분이 피부에 남아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내복, 침구류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가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식사 후 일시간 이내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사를 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혈액 속 독소도 함께 더 많이 피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와 가려움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히스타민은 가려움을 직접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날에는 가려움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것들이 히스타민 분비를 줄이고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가려운 부위를 만지면 손에 있는 세균이 피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은 세균도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에 반드시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이 7가지 실용적인 팁은 병원 치료와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약만으로, 식이요법만으로 또는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실천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지식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건강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이어가 주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양배추가 있으면 오늘 저녁에 데쳐 드십시오. 계란이 있으면 흰자만 삶아 드십시오. 이 2가지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